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조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죠. 바로 시각적 발견 엔진 핀터레스트, 티커 심볼은 PINS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터레스트. 참 흥미로운 플랫폼이죠. 그렇죠. 지난 2025년 11월 4일 종가가 32.91달러였어요. 보니까 전날보다 한 2.34% 정도 하락했던데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 실적 발표 이후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핀터레스트가 소셜미디어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같기도 한 이 독특한 경계선상에서 어떤 기회를 잡으려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특히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 이건 중심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3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바로 그 따끈따끈한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발표 내용을 보면 외형적인 성장세는 분명히 보이는데 또 실제 수익성,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약간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온도차가 이번 실적 발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매출을 먼저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해서 10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7% 성장? 일단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월가 예상치와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만큼은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이 성장을 어디서 이끌었냐는 건데요. 아, 성장 동력이요? 네,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특히 유럽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나 급증했고요. 그 외에 기타 지역,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부르는 곳은 성장률이 66%에 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와, 66%요? 엄청나네요. 그럼 북미 쪽은 좀 주춤했나요? 북미도 성장을 하긴 했지만 유럽이나 기타 지역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핀터레스트가 추진해온 글로벌 확장 전략이 이제 확실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성과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온도차. 매출은 예상대로 잘 나왔는데 이익. 그러니까 실제 주주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왜 기대에 못 미쳤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부분이죠. 조정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EPS요. 주식 한 주당 순이익. 맞습니다. 그 조정 EPS가 0.38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였던 0.42달러보다는 좀 낮게 나온 거예요. 아, 예상치보다 밑돌았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사용자 기반을 더 늘리고 또 새로운 기능들, 특히 AI 기반 쇼핑 기능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은 투자를 좀 늘리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거죠. 일리는 있는 설명 같은데요. 장기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비용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용자 수는 늘었는데 이걸 돈으로 바꾸는 과정, 즉 수익화 자체가 생각보다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슬며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투자라는 게 항상 결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사용자 수였어요. 엄청나게 늘었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네, MAU.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사용자 수. 네, 이 MAU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어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6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6억 명이요. 와,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그 주당 순이익 EPS는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핀터레스트라는 플랫폼 자체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서비스가 가진 본질적인 매력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사용자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늘어난 6억 명의 사용자들이 미래 수익을 만들어낼 든든한 기반이 될 테니까요. 단기적인 수익성 문제 때문에 좀 우려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억 명, 정말 어마어마한 기반이네요. 미래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 또 아쉬운 면이 섞여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4분기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장 반응이 정말 싸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랬던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찬물을 확 끼얹은 격이었죠. 바로 그 4분기 매출 가이던스 때문이었습니다. 핀터레스트가 제시한 4분기 매출 예상치가 13억 1,300만 달러에서 13억 3,800만 달러 사이였거든요. 네, 그 범위로 제시했죠. 근데 이 범위의 중간값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기대치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어요. 아, 기대보다 조금 낮았군요. 네. 근데 이게 왜 더 실망스러웠냐면 4분기는 보통 연말 쇼핑 시즌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다, 크리스마스다 해서 기업들한테는 최대 성수기거든요. 그렇죠.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물건 많이 사는 시기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장사가 잘 돼야 할 시기에 생각보다 좀 덜 벌릴 것 같은데 하는 신호를 준 셈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나름의 이유를 댔습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또 거시경제 상황도 여전히 불확실하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잡았다. 이런 설명이었죠. 예를 들어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까지 고려했다는 거예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발표되자마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5% 이상 급락해버렸어요. 15%나요? 엄청난 하락폭이었네요. 네, 이건 핀터레스트가 앞으로 세운 성장 계획들을 과연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어떤 민감한 우려가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표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반영된 거죠. 성장과 수익 사이의 줄다르기,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시장의 정말 날카로운 반응까지 이 펀더멘털 분석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렌즈를 조금 바꿔서 핀터레스트가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감과 발견,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말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온 건 맞는데 결국에는 뭐 메타나 구글 같은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과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이런 거대 기업들 틈바구니 속에서 핀터레스트가 살아남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한 핀터레스트만의 진짜 무기, 강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핀터레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다른 플랫폼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 플랫폼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사용자의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의도요? 네, 사람들은 보통 핀터레스트에 들어올 때 뭐 그냥 친구들 뭐 하고 사나 보려고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이번에 결혼하는데 웨딩드레스 아이디어 좀 찾아봐야겠다.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 영감을 좀 얻어야지. 주말에 캠핑 가는데 필요한 용품 뭐 살까?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특히 어떤 행동이나 구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나 사고 싶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의 뭐랄까 쇼핑을 위한 비주얼 검색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쇼핑을 위한 비주얼 검색 엔진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명확한 사용자 의도는 광고주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정 상품 카테고리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즉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들에게 딱 맞춰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E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헛돈 쓰는 광고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광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무기는 바로
인공지능 AI 기반의 개인화 기술입니다. 핀터레스트의 CEO 빌 리디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핀터레스트는 단순히 예쁜 이미지들을 모아놓는 보드판이 아니라 6억 명의 소비자를 위한 AI 쇼핑 어시스턴트로 진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AI 쇼핑 어시스턴트요? 네, 사용자가 그냥 좋아요 누른 이미지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숨겨진 취향이나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예측해서 관련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정말 딱 맞게 추천해주고 심지어 구매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려는 거죠. 와, 그게 정말 잘 구현된다면 사용자 경험이 엄청나게 좋아지겠는데요? 그럼요. 사용자 경험은 물론이고 광고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6억 명의 MAU를 실제 구매로 전환시키는 열쇠가 바로 이 AI 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충성도 높은 특정 사용자 그룹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여성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인테리어, 패션, 요리, DIY 같은 특정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타겟을 공략하려는 브랜드들에게는 핀터레스트만한 플랫폼이 또 없다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명확한 사용자 의도, 그리고 강력한 AI 기술 드라이브,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 확실히 핀터레스트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뭐든지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이런 강력한 무기들 이면에는 분명히 약점이나 혹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있을 텐데요. 핀터레스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특히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 돈 버는 능력, 수익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날카롭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핀터레스트의 가장 큰 고민거리, 그리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수익화 능력입니다. 특히 사용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ARPU라고 하죠. 네, ARPU. ARPU가 아직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 6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MAU를 말씀드렸지만 정작 그 사용자 한 명 한 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구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거죠. 사용자는 많은데 1인당 매출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특히 최근 사용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유럽이나 기타 지역의 ARPU는 핵심 시장인 북미 기업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낮습니다. 사용자는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서 돈을 벌어들이는 효율은 아직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빠르게 늘어나는 해외 사용자 기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효율적으로 창출할 것인가, 이게 핀터레스트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은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약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핵심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조짐이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의 엄청난 성장이 이걸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는 있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용자 수는 정말 많은데 사용자당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직 낮고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인 북미에서의 성장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확실히 풀어야 할 숙제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소셜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다고 하던데 이게 핀터레스트에게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소셜 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이 핀터레스트에게는 가장 큰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전 세계 소셜 커머스 시장 규모가 2035년쯤에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조 달러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핀터레스트는 사용자들이 어떤 물건에 대한 영감을 얻는 바로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
우리가 보통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저니라고 부르는 그 과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플랫폼이란 말이죠. 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네, 이런 독특한 플랫폼 특성 때문에 소셜 커머스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핀터레스트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AI 쇼핑 어시스턴트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만 한다면 이 거대한 소셜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그야말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AI와 소셜 커머스의 결합이라 정말 시너지가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회 요인은 외부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입니다. 최근에 발표돼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아마존과의 광고 파트너십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아, 아마존과의 협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핀터레스트 사용자들이 앱 안에서 아마존 상품 광고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만약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아마존 사이트로 넘어가서 구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핀터레스트에서 보고 아마존에서 바로 산다.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광고 수익원을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그 방대한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편리한 구매 시스템을 핀터레스트의 사용자 경험 안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거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감 탐색부터 구매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매끄러워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아마존을 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을 핀터레스트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를 더 높이는 전략이군요. 네. 하지만 물론 여기서도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자칫 잘못하면 핀터레스트가 그냥 아마존 상품을 보여주는 단순한 진열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아마존이라는 워낙 거대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런 전략적인 제휴를 얼마나 현명하게 그리고 또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나가느냐가 핀터레스트의 미래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올라탈 기회, 그리고 아마존 같은 외부의 강력한 플레이어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정말 흥미로운 기회 요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런 엄청난 기회만큼이나 핀터레스트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우리가 핀터레스트의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소,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나 경쟁이라고 봐야겠죠.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건데요. 핀터레스트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비주얼 검색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라든지 쇼핑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거대 플랫폼들이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거나 이미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메타의 인스타그램을 들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은 이미 샵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의 쇼핑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인스타에서 물건 사는 거 흔한 일이 됐죠. 그리고 구글 역시 이미지 검색 결과에 쇼핑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마저 틱톡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영역을 아주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사방이 경쟁자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경쟁자들이 핀터레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력과 더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핀터레스트가 애써 구축해놓은 고유한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룡들 틈바구니 속에서 핀터레스트가 어떻게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사용자들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네요. 또 다른 위협 요인은 없을까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역시나 계속 언급되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핀터레스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핀터레스트에게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 바로 광고 예산이거든요. 아, 그렇죠. 마케팅 비용부터 줄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핀터레스트는 현재 수익 구조상 거의 대부분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기 변동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배경에도 바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에 따라 기업들의 광고 지출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외부 경제 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고 핀터레스트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펀더멘털부터 시작해서 시장 환경, 경쟁 구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핀터레스트를 깊이 있게 해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장, 특히 월가의 전문가들은 핀터레스트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좀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이 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실적, 특히 그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네, 15% 넘게 하락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핀터레스트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투자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나 매수, 바이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요. 오, 단기적인 악재에도 장기 평가는 긍정적이군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이익 부진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은 그런 이슈보다는 핀터레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플랫폼의 가치, 예를 들면 구매 의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모여있다는 점이나 또 AI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전략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 같은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본보다는 좀 더 큰 그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고 있는 거죠. 하긴 투자는 원래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요. 월가의 시선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건 좀 의외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목표 주가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보면요. 그 평균치가 대략 43달러에서 44달러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43-4달러요? 지금 주가가 32달러 후반이니까 꽤 높은 수준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앞으로 1년 안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고요.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목표 주가를 51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인 32달러에서 35달러 정도를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 목표 주가의 범위가 넓다는 것 자체가 핀터레스트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의 시각까지 들어보니 핀터레스트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핀터레스트. 지금 분명한 건 6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월간 활성 사용자 기반이라는 아주 확실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수익 성장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실적과 향후 전망은 이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핀터레스트의 미래를 점쳐볼 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우리가 불 케이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핀터레스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 AI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 기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특히 계속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ARPU, 그중에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ARPU 개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이렇게만 된다면 핀터레스트는 높은 구매 의도를 가진 그 거대한 사용자 풀과 광고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정말 독보적인 커머스 발견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저 높은 목표 주가를 향해서 순항할 수 있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차별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또 해외 시장에서의 ARPU 개선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면서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핀터레스트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악화까지 겹치게 된다면 광고 수익이 급감하면서 회사 전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네요. 네, 그만큼 핀터레스트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서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단기적인 실적 발표 결과나 그에 따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낼 만한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꾸준히 그리고 냉철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죠. 네. 6억 명이 넘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또 AI 기술을 통해서 커머스 경험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들을 통해서 핀터레스트가 정말 그 치열한 경쟁 환경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많은 해외 사용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핀터레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장기적인 잠재력과 단기적인 위험 요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핀터레스트에 대한 정말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혹은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스스로를 AI 쇼핑 어시스턴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잖아요. 네, 그 비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AI가 이미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핀터레스트가 가진 그야말로 방대한 양의 시각적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들의 아주 명확한 관심사나 구매 의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순히 당신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이런 상품은 어때요? 라고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한다거나 혹은 각 개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단순히 상품 하나하나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분석해서 다음 휴가 때는 이런 컨셉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라든지 당신의 집 분위기에 맞는 가구 배치와 소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디자인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죠. AI와 커머스의 결합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지 한 번쯤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